자, 연예론 일정 장은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온통 트럼프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관세 때문에 울고 웃었던 우리 국내 시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변동성이 변수가 아니고 좀 상수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죠. 우리는 이때 어떤 일정을 체크를 하고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요일 오늘 밤에 또 BOE 통화 정책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일정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영국의 중앙은행이 BOE이죠. 이 BOE가 또 세금 인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등 복잡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한 98%까지도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단행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연초에는 올해 한 두 번 정도, 두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총 80bp 이상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최대 네 차례까지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겠죠. 현재 이 BOE 총재가 고려할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 일단 먼저 첫 번째, 영국의 세금 인상 영향,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또 최근에 멕시코, 캐나다한테 관세를 부과할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또 연기를 한 게 됐었죠. 이것처럼 영국도 협상을 통해서 이 관세 부과를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일정으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일단 한국에서 12월 경상수지, 독일에서 12월 공장 수주 MOM 기준으로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1월 건설업 PMI와 더불어서 EU에서 12월 소매 판매 MOM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퀄컴과 일라이릴리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금요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1월 외환 보유고 발표, 그리고 미국에서 1월 고용 보고서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요즘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 임금 상승률 등의 지표, 그러니까 노동 지표들이 여러 가지로 또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2월 잠정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와 더불어서 소비자 기대 지수, 그리고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줄줄이 경제 지표 오늘 되고 또 나올 예정이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사로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됩니다. 자, 그리고 실적 대기하고 있는 쪽이 바로 네이버거든요. 이 네이버, 그리고 또 이번 일주일 안에 카카오까지 함께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 이슈가 크게 최근에 있어서 카카오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요즘이죠. 이것까지 함께 더불어서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아마존 기업이 또 실적 발표를 꺼내놓을 예정. 자, 그리고 주말을 또 쉬고 와서 월요일이 됐습니다.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1월 생산자 물가 지수 YOY 기준으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함께 YOY 기준으로 발표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 12월 무역지 수지 또 발표될 예정이고요. EU에서 2월 센틱스 투자자 기대 지수 함께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습니다. 특히 오늘 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영업이익 쪽에 있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장중한 때 두 자릿수까지 폭증을 한 바가 있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을 보면 실적이 좋으면 좋은 만큼 쭉쭉 상승세를 잘 그리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정까지 함께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맥도날드가 또 실적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이 됐습니다. MSCI 분기 리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1월 소비
소기업 낙관 지수 발표될 예정 그리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 크래프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래프톤 관련해서 최근에 또 AI 관련해서 오픈 AI와 관련해서 큰 이슈가 있었죠. 샘 알트먼 방한과 같이. 이런 크래프톤이 이번에 실적 발표는 어떻게 꺼내 놓을지 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적 미국으로는 또 코카콜라, 쇼피파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MSCI 또 분기 리뷰 있다는 점 함께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MSCI 같은 경우에 좀 대거 편출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반면에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몇몇 없습니다. 그중에서 한 종목이 삼양식품 꼽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삼양식품 MSCI 이번 2월 편입 가능할지 정말 이루어질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편입이 불발되게 된다면 5월 MSCI로 좀 미뤄진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수요일 됐습니다. 미국에서 CPI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12월 경상수지 대기 중에 있고요. 미국에서 1월 소비자 물가지수 YOY, 1월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 YOY 기준으로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종목의 실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이 됐습니다. 이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PPI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일본은 1월 생산자 물가 지수 YOY 기준으로 EU에서 12월 산업 생산 MOM 기준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1월 생산자 물가 지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리고 한국에서 1월 수출입 물가 지수 YOY 기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카카오가 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죠. 네이버와 함께 엮어서 제가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엠로빈이라는 기업, 소니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국 옵션 만기라는 점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주요 경제지표 일정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서 예고를 해드렸었던 중요한 이슈 체크 하나씩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라이릴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죠.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최근 주가가 하루 만에 또 7% 가깝게 급락하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반면에 오늘도 간밤이었죠. 간밤 노보노디스크가 큰 폭으로 성장한 후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무려 2배가량이나 폭증했다는 점 함께 도와드리면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현재는 좀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블룸버그와 CNBC 등에 따르면 일라이릴리는 체중 감량과 당뇨병 약물에 대한 수요가 이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와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에 대한 이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200억 달러 이상을 또 투자를 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재고를 보유해야 하는 문제에 지금 현재는 직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라이릴리는 성명에서 최근에 4분기 매출이 135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135억 달러라는 수치는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추정치인 140억 달러를 5억 달러가량 밑도는 수치라는 점 체크. 자, 그리고 이 회사는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의 매출 모두가 월가 평균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랄릴리 CEO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월에는 환자들이 연말 연시와 1월 공직 재설정을 앞두고 처방전을 2배가량 늘림으로 제약회사가 12월에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현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4년 연간 매출이 4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죠. 이 말은즉슨 회사가 지난 10월에 예상을 했었던 454억 달러에서 460억 달러보다 더 낮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2025년 회계연도에 580억에서 61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한다고 밝혔다는 점 체크. 자, 그리고 이 수치 역시도 안타깝게도 애널리스트들의 이 평균 추정치를 소폭 좀 하회하는 수치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라이릴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까? 일단 글로벌 비만 의약품 시장 전망 살펴보시면 2024년부터 꾸준히 증가를 해서 2030년이 되면 시장 규모가 총 77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미국은 단언컨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도 이 표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갖고 있는 비중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타 국가들과 다른 기타 국가들이 또 시장에 뛰어들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 규모 자체가 더 급격하게 커질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 함께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다른 M7 빅테크 주가가 일제히 요즘 하락하는 와중에도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 주가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죠.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가성비 좋은 AI가 미국 기술주 흐름을 뒤흔들긴 했습니다만 아마존은 그 충격에서 한 발짝 비껴난 모습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아마존이 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대치를 좀 웃도는 성적표를 공개할 것이라고 보고 아마존의 사상 최고 주가 경신 행진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베런스에 따르면 이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아마존 매수를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웨드부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호실적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매수 추천을 재확인하는 한편 목표 주가를 260달러에서 28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미는요, 주가가 1년 동안 16%가량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죠. 자, 이렇게 상향 조정의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 그 배경으로는 시장이 아마존의 이례적인 순익 성장세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록 올해 시장 눈높이가 더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또 그리고 더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마존은 올해에도 또 다시 기대를 웃도는 성적을 낼 것으로 판단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전체 아마존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보다 5%가량 높을 것이다라는 아주 낙관적인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고요. 이 아마존의 4분기 영업이익 추산치 역시도 199억 달러에서 207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웨드부 씨는 한동안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릴 이 아마존의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 카이퍼에 대해서도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 후반에 처음 위성 발사가 시작될 이 카이퍼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퍼가 비록 올해는 자본 제출 증가를 좀 야기를 시켰죠. 그렇지만 우려와 달리 비용이 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이 자사 물류 서비스인 아마존 고객 주문 처리 서비스를 통해서 이윤을 뽑기 위한 작업에 나서서 이 물류 비용 역시도 충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어요. 이 딥시크로 인해서 미국의 AI 산업이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마존은 AI 지출과 관련된 위험 역시도 좀 제한적이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 전략적 투자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동 장치를 또 다 마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를 예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존의 생성형 AI도 이 딥시크처럼 효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아마존이 막대한 비용 지출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아마존의 실적 상회 추천을 그리고 또 목표 주가는 280달러를 제시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월가 분석가 100명 중 무려 99명이 매수를 추천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4명이 보유를 했고 그리고 1명은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7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네이버가 국내에서 IT 서비스업 최초로 매출 10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예상이 맞게 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매출 10조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 커머스, 페이, 콘텐츠, 그리고 클라우드 등 정말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굉장히 혁신을 이어가게 되면서 창사 25년 만에 매출 10조 원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또 컨센서스에 따르면 이 네이버의 2024년 총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0.15% 정도 증가한 10조 어 6,531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도 1조 9,649억 원으로 31.9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현재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가 취임을 한 이후에 꾸준히 매년 매출을 1조 원씩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실적의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꾸준한 R&D 투자와 급변하는 이용자 니즈를 정확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매출의 20%에서 한 25% 정도를 R&D 투자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와 데이터 센터에 공을 들인 것이 바로 네이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내 주요 기업들 중에서 매출의 한 20% 이상을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에 투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네이버가 유일무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개 분기 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었는데 올해에도 광고 개설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호실적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의 매출 신기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외 기업을 역차별한다라는 이슈, 그리고 플랫폼 규제 압박과 더불어서 조세 불공정 등을 다 돌파를 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치열한 싸움 속에서 AI 검색, 데이터 주도권 이런 싸움에서 만들어낸 성과라는 데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떤 역차별을 겪었나 이것도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 실제로 2024년 구글 코리아 법인세는 최대 5,180억 원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한국 법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사업자의 매출을 국내가 아닌 이 싱가포르 매출로 추산하는 방식으로 회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155억 원의 법인세만 납부하는 것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953억 원을 냈는데 이 돈은 구글 코리아의 무려 30배에 달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에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네이버 이야기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네이버 이혜진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한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었죠. 이사회에 나온 지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혜진 창업자가 경영일선 복귀를 알린 것은 이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이버는 2021년 자체 기술로 개발했었던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를 출시를 했었고 그 2년 뒤에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고도화를 시킨 다음에 생성형 AI 모델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빅테크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해서 AI 모델 고도화에 좀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네이버는 AI 경쟁에서 조금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I 경쟁력에 의문이 생기게 되면서 네이버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전 46만 원대였던 주가는 2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창업자가 이 네이버 이사회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AI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창업자는 국내 검색 시장을 야후와 또 구글 등이 석권하고 있던 그 당시 그 시기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국내 대표 검색 엔진이 된 경험을 갖고 있죠. 지식인 서비스 등으로 인해서 또 기존 검색 시장을 재편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빅테크 이외에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플랫폼 기업이라면서 이 창업자는 또 이번에도 본인이 끝까지 책임지고 네이버의 AI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오는 13일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네이버가 호실적이 좀 기대되는 것과 달리 카카오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난해 콘텐츠 부문의 부진으로 인해서 좀 반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카카오의 2024년 총 매출은 7조 9,073억 원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64%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100억 원대로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4분기 매출은 1조 9,9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0.3%가량 하락하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1,259억 원으로 2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콘텐츠 부문 부진과 함께 티맵프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 감소에 좀 영향이 많이 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는 지난해 플랫폼 부분에서의 성장은 지속을 됐습니다. 그렇지만 콘텐츠 부분에서는 또 시장 경쟁 심화와 신작 부재 영향으로 인해서 부진이 이어지게 됐었어요. 이에 따라서 카카오는 비핵심 사업을 좀 정리를 하고 핵심 사업인 게임과 AI 서비스의 역량을 좀 집중을 하면서 반등을 좀 모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컨콜에서 외부 시장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그렇지만 비핵심 사업을 정리를 하고 콘텐츠 부분에서는 좀 게임에 집중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카카오가 올해 실적 회복을 위해서는 플랫폼 구조 개편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한 증권사 연구원은 콘텐츠 자회사가 유의미한 신규 콘텐츠를 내놓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개인 부문 역시 신작 부재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함께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주 카카오의 주가가 그림에서처럼 바닥에서부터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 보였죠. 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카카오와 또 오픈 AI가 손을 맞잡았기 때문이겠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자체 AI 서비스인 카나나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정도에 본격적으로 출시할 것이라는 그 예정 계획도 꺼내놓은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독자적인 초거대 언어 모델을 또 개발하는 대신 이미 개발된 AI 모델을 선택해서 구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개발된 AI 모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챗GPT 이런 것이 있겠죠. 그리고 챗GPT와 협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런 협업 소식이 들려오게 됐었죠. 이게 4 일이었습니다. 4일 오전 11시 정도에 오픈 AI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었고, 자, 그리고 오픈 AI의 챗GPT 기술을 이제는 카나나 서비스에 활용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화요일은 물론이고요. 수요일까지도 그룹주 일제히 동반 강세 잘 그렸습니다. 이 샘 알트만의 선택을 받았던 카카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AI 시장에서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의 복귀를 알렸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의 또 협업 소식이 있었으니까 입지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3,000원대여서 서민 음식의 대명사였던 짜장면이 이제는 좀 8,000원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의 짜장면 평균 가격이 2014년에 4,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7,423원으로 무려 65%나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짜장면은 조사 대상이었던 다른 7개 외식 식사 메뉴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외식 메뉴 평균 상승률은 40.2%였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원재료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짜장면의 맛을 결정짓는 주요 채소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파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110%나 급등을 했고요. 오이는 100%, 호박은 70%, 양파는 60% 상승. 그 외에도 소금, 설탕, 식용유, 밀가루, 간장 모두 40%에서 크게는 80%까지 급등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원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물가 상승은 사실 짜장면만의 일은 아니겠죠. 다른 외식 메뉴들의 가격 상승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름철 대표 메뉴라고 할 수 있는 냉면 같은 경우에는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50% 급등했고요. 이 서민들의 일상적인 메뉴였던 김치찌개 그리고 칼국수 같은 경우에도 44% 슈팅 나왔습니다. 회식 메뉴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삼겹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200g 기준으로 14,500원에서 2만 원까지 39.5% 고공행진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외식 물가 상승이 나오는 속에서 또 유일하게 김밥 같은 경우에는 3,200원에서 한 3,500원으로 9.4% 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해요. 김밥이 비교적으로 상승세가 좀 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메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재료 구성이 단순한 점, 그리고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춰진 덕분이라고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물가 전문가들은요, 현재의 추세라면 내년에는 서울 지역의 짜장면 평균 가격이 8,000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서민들의 부담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우려되는 부분은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인상 그리고 인건비 상승 등 다양한 비용 증가 요인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 이야기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타벅스가 지난 24일 기준으로 해서 22종 음료에 한해서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이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00원 올라서 이제 4,700원이 됐다고 해요.
이 스타벅스에 이어서 할리스, 폴바세까지도 지난주 최대 300원, 400원씩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인상을 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근본적으로 원두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보통 저렴한 원두 같은 경우에는 로부스타 커피를 꼽고요. 그리고 비싸고 좀 퀄리티가 좋은 원두 같은 경우에는 아라비카 커피를 꼽습니다. 그 와중에 아라비카 커피 선물이 최근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 아라비카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또 한 달 만에 15%, 1년 만에는 80%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두값은 왜 오르고 있을까? 일단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커피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향후 공급 우려도 고조가 또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 우려가 왜 고조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자면, 브라질과 인도에서 좀 폭우와 가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기후 변화 때문에 커피 작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커피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4.4%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베트남이 또 커피 가격을 또 추가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수출을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원두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최근에 콜롬비아한테 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했었는데, 이 점 역시도 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가격 상승의 배경 살펴볼 텐데, 아라비카가 아닌 로부스타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로부스타의 주 원산지입니다. 주산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베트남 농가들이 이 재배 작물을 커피에서 두리안으로 다 바꾸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커피를 다 뽑고 두리안을 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원두 같은 경우에는요, 재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생산지가 일부 국가에 밀집이 되어 있죠. 당장 브라질과 베트남의 커피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5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브라질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 가격을 올리잖아요. 혹은 생산량이 좀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이 발생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쭉 다 연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트남에서 원두 재배를 포기를 하고 수익성이 좋은 두리안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원두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베트남의 두리안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30억 달러를 벌써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두리안을 먹길래 이렇게까지 수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예, 중국향 수출이 43%나 늘어나서 28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베트남 두리안 수출액 전체에서 90%를 차지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왜 찾을까? 일명 두며들게 됐다고 하죠. 두리안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 3번 이상 먹게 되면 그 맛을 비로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명 두며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두며들게 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값비싼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이런 것을 사는 것보다는 좀 스몰 럭셔리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스몰 럭셔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두리안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국내에서 이 커피 값을 끌어올린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자면, 가격 인상의 원인이 원재료 상승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물가 제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어요. 자, 정부가 물가 제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탄핵 국면이기 때문이겠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라면값 인하 이런 발언을 하거나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와서 기업들이 밀 가격 하락에 맞춰서 적정하게 판매가를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주요 라면 기업들이 일제히 가격 인하를 단행하면서 물가 관리 압박이 이루어져 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계엄령뿐만이 아니라 탄핵 국면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이 같은 압박에서 좀 많이 벗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런 혼란한 전국을 틈타서 수입성 방어를 위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식품 기업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게 되면서 식품 가격 상승률이 평년을 크게 상회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과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은혜로운 섹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일정과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